미안해. 다음에 계란 사줄게. 30억을 훔쳐 도망친 며느리. 아들 장례식 직후 며느리는 금고의 30억과 함께 사라졌죠. 경찰도 언론도 모두 그녀를 파렴치한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재래시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두 아이와 어묵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죠. 30억을 가진 사람이 왜 폐지를 주우며 살까? 가정부의 거짓 증언, 사라진 블랙박스, 그리고 새벽 2시에 미스터리한 전화. 퍼즐 조각을 맞추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늦은 오후 4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초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삶은 이미 먼 과거가 되어버렸죠. 사진 속 지석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가 없는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석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 수미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지석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장례식 3일째 되던 새벽, 수민이 사라졌습니다. 집 금고에 있던 30억과 함께요. 경찰도 언론도 친척들도 모두 그녀를 도둑 며느리라고 불렀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기 전에 돈을 챙겨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라고요. 저는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지석의 장례식 영상을 되감아 보며 그녀의 얼굴을 찾았어요. 영정 앞에서 울던 모습이 연기였을까? 내 손을 잡고 어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가짜였을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5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시장은 유일한 활기를 주는 곳이었죠.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 야채 가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은 여자와 두 아이. 그들은 어묵 한 그릇을 놓고 나눠 먹고 있었죠.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자기 몫을 떼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술. 5년 동안 꿈에서도 저주했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수민, 설마 너야?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과가 굴러가고 봉지에서 야채가 쏟아졌죠. 수민의 얼굴은 5년 전과 달랐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때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의 손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몇 장을 세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란도 먹고 싶어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이것만 먹자. 그 목소리는 분명 수민이었습니다. 조금 쉬어 있었지만 틀림없었어요. 30억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여자가 1,000원짜리를 세며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큰아이가 동생을 달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오빠 배 안 고파? 너 다 먹어. 하지만 그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어요. 수민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큰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고 수민은 두 아이를 양옆에서 감싸 안듯이 걸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좁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민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문을 겨우 닫고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일까? 수민이 맞을까? 30억을 훔친 여자가 왜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1,000원짜리를 세며 살고 있을까?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지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과 같은 것이었죠. 그 옆에는 경찰이 작성한 수민의 실종 신고서 복사본이 있었어요. 도둑 며느리의 몽타주까지 그려져 있었죠. 5년 동안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증오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그 여자는 도둑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싸우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란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 할까?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민이 돈을 훔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건데,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5년 동안 쌓아온 증오와 원망이 한순간에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걸까? 혹시 우리 모두가 속은 건 아닐까?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교장으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내일 다시 그 반지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의문을 품고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뜬 눈으로 나를 기다렸어요. 어제 본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발에 묻은 어묵 국물 자국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집을 나섰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들을 봤던 포장마차가 저 멀리 보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과일 가게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포장마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낡은 검은 패딩을 입은 수민과 두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 사람은 포장마차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수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수민의 시선이 가격표에 머물렀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죠.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물었어요. 애들 둘인데 1인분이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애들이 많이 안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큰아이 민우의 눈이 떡볶이 접시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으니까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한창 먹을 나이였죠. 작은아이 예진도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나오자 수민이 젓가락을 3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떡을 세 등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동생에게 자기 몫에서 떡 2개를 더 옮겨주었어요. 오빠는 배 안 고파? 예진이 많이 먹어. 그 순간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애써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손길이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민이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퍼가 반쯤 고장나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째에서 멈췄습니다. 5,000원. 떡볶이값 4,500원을 빼면 500원이 남는 계산이었죠. 엄마, 순대도 먹고 싶어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대는 3,000원이었거든요. 지갑을 다시 뒤적였지만 더 이상 나올 돈은 없었습니다. 미안해 예진아. 다음에 사줄게. 엄마가 다음 주에 돈 받으면 순대도 사주고 계란도 사줄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고개를 숙여 감추려 했어요. 민우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떡볶이가 더 맛있어. 순대는 별로야. 6살 예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수민이 자신의 몫에서 떡을 하나 더 집어 예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국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었죠. 30억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여자가 1,000원짜리를 세며 아이들에게 순대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제가 알고 있던 도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과 싸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엄마의 얼굴이었죠.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오뎅 국물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서비스라며 어묵도 하나 더 넣어 주었어요. 수민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릇에 담아버렸죠. 애들 먹이는 엄마 마음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한때는 당당한 교사였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동생의 코를 닦아주고 수민이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는 주인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골목길로 접어든 수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주워들었어요. 깨끗한 것만 골라서 접기 시작했죠. 민우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 파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지석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민과 아이들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을 되새겼어요. 민우가 배고프면서도 동생에게 양보하던 모습, 수민의 갈라진 손, 1,000원짜리를 세던 떨리는 손가락.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맑아졌죠. 그리고 거실로 가서 지석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석아, 수민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정말 그 애가 돈을 훔친 걸까?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문득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민이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했던 것. 어머니, 저는 절대 지석 오빠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옥분이 본 것, 경찰이 조사한 것, 친척들이 말한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내 안의 냉정한 교장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진실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겉모습에 속아 아이를 오해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확인해야 한다. 직접 확인해야 해.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어 수민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아니, 적어도 그들이 사는 곳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대로 의문을 품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그들은 시장에 나올까요? 또다시 1,000원짜리를 세며 아이들에게 미안해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둑이든 아니든 두 아이는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 저는 아들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정지된 시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설계도면, 의자에 걸려있는 넥타이, 침대 옆 스탠드에 놓인 안경. 지석이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불을 켜자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침대에 앉아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019년 4월 15일 장례식 3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 혼자 빈소를 지키다가 잠시 집에 들렀었죠. 수민도 지쳐서 먼저 집에 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수민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편의점이라도 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서재로 가서 금고를 확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 30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 돈은 지석이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었죠.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었어요. 지석은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가정부 옥분을 불러 물었을 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게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수민 씨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젊은 남자가 택시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증언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경찰은 수민을 횡령 혐의로 수배했고 언론은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대서특록했죠. 친척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수군거렸고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본 수민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삶을 즐기는 범죄자도 아니었죠. 그저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생존하는 엄마였습니다. 30억을 가진 사람이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할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석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사업계획서,
계약서, 투자 약정서. 그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지석과 수민, 그리고 갓 태어난 민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지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들. 사랑하는 수민, 우리 민우와 영원히 함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석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자 약정서의 날짜가 지석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옥분의 증언에 따르면 수민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30억이 현금으로 준비되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지석의 필체로 급하게 적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회사 돈 문제로 찾아왔다. 도와줘야 하나? 민수는 지석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민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가정부 옥분이 본 젊은 남자가 민수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지석을 형처럼 따랐고 장례식 때도 누구보다 슬퍼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5년 전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장례식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가 조문객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불안함이 더 커 보였어요. 당시엔 그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석의 방을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가 있던 자리는 이제 빈 공간이었죠.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은 이미 수사를 종결했고 옥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혼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석의 휴대폰이었어요. 사고 당시 차 안에 있었던 휴대폰을 경찰이 돌려줬었는데 충격으로 액정이 깨져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살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랍을 뒤져 깨진 휴대폰을 찾아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액정은 깨졌지만 작동은 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었죠. 화면이 열리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떴어요. 대부분 사고 당일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통의 전화가 눈에 띄었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사고 직전 새벽 2시에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3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지석은 왜 그 전화를 받고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사고 이틀 전의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형, 그 일 때문에 꼭 만나야 해요.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석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죠. 민수와 그 돈, 수민의 실종, 지석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일까요?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옥분을 찾아가야겠다고.
5년 전 그날 새벽 그녀가 정말로 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봐야 했죠. 내가 직접 확인하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거울을 보니 밤을 새운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교장으로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 경험과 직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뗄 시간이었어요. 아침 9시 저는 옥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녹슨 현관문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사를 갔나 싶었지만 옆집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옥분이었습니다. 5년 세월이 그녀를 더 늙게 만들어 놓았죠. 제 얼굴을 본 순간 옥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을 뻗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옥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낡은 소파에 앉아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옥분이 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거절했어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날 새벽 정말 수민이를 봤어요. 젊은 남자와 택시 타고 나가는 걸 봤다고 했죠.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들이 서로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했어요.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죠. 네,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예전 법정에서 증언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민수의 사진이었죠. 그 젊은 남자가 이 사람이었어요. 순간 옥분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잔이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옥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나올 때까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옥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가 시켰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옥분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 모습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동정심을 압도했으니까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어요. 민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말했어요. 새벽에 수민 씨가 젊은 남자와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하라고. 안 그러면 제 아들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수가, 내 조카 민수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옥분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 돈 30억 말이에요. 민수 씨가 이틀 전에 회사에서 빼온 거라고. 지석 씨한테 들킬까봐 무서워했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수민에게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그럼 수민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수민 씨가 나가는 건 봤어요. 새벽에 큰 가방 들고요.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혼자였어요. 젊은 남자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수민은 왜 나갔을까요? 30억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사라졌을까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빈 곳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나요? 옥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가 형을 불렀는데 사고가 났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지석을 불렀다. 새벽에. 그리고 사고가 났다.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걸 적어놨어요. 죄책감에 못 견뎌서요. 민수 씨가 그날 말한 내용이에요.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오전 6시. 민수 방문. 공장 화재로 위장하려 했다. 도로에 기름. 형이 죽을 줄은 몰랐다. 수민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한다. 손에 든 수첩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살인 고백이나 다름없었어요. 민수가 지석을 죽였다. 실수였든 고의였든 그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죄를 수민에게 덮어 씌웠다. 이 수첩 복사해도 될까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죄책감에서 벗어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었죠. 집을 나서며 옥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민 씨 찾으셨어요. 살아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이에요. 그 착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수민이 겪었을 고통, 아이들이 겪었을 가난, 그리고 제가 품었던 증오. 그 모든 것이 거짓 증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수를 만나야 한다고. 그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지석을 죽이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두려웠어요. 진실이 더 잔혹할까봐. 내 조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신호등에 멈춰서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의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영숙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기자 김도훈입니다. 5년 전 며느님 사건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놀랐습니다. 누가 기자에게 연락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일 수 있었어요. 언론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30억이 가린 진실을 벗겨내는 일이,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민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5년 전만 해도 신혼집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조카를, 아들을 죽인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자 민수의 부인 혜경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어요. 제 얼굴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민수도 있나요? 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죠. 민수는 회사에 있어요. 요즘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혜경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찻잔을 테이블에 놓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났죠. 5년 전 일을 물어보러 왔어요. 지석이 죽던 날 밤 말이에요.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시선은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일은 다 잊으셔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지나간 일을 왜 또 꺼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덮으라. 무엇을 덮으라는 걸까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혜경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민수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고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무슨 돈 말이에요? 30억 말인가요? 혜경이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수로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혜경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그 돈을 빼돌린 거죠. 그리고 지석이를 불러낸 거고요.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들을 둘러봤어요. 민수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 뒤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 돈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였어요. 양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경이 황급히 민수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다 아신 거예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잠깐 빌리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바로 갚으려고. 근데 실패했고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인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장 화재로 위장해서 장부를 없애려고 했어요. 형을 그쪽으로 부른 건 맞지만 사고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도로에 기름을 뿌렸다면서요. 민수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석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2시에 형한테 전화했죠. 3분 동안 통화했고요. 무슨 말로 불러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빨리 오라고. 형은 항상 책임감이 강했잖아요.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뿌려놓은 기름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비가 와서 더 미끄러웠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형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 아이도 한때는 지석을 따르던 동생이었는데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래서 수민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네.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고.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수민 누나가 새벽에 나가는 걸 봤어요.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옥분 아줌마한테 돈 주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그럼 수민이는 왜 나간 거예요?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협박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누나한테 말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형이 회사 돈 횡령한 걸로 만들겠다고. 형의 명예를 지키려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누나는 형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냥 나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남편을 잃고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수와 혜경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경찰에 가야겠네요. 이 녹음과 함께 민수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수민 누나한테도 보상할게요. 제발이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지석이 살아있었다면 널 용서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못해. 내가 스스로 자백하든지 내가 경찰에 가든지 선택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잃고 이제 조카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어요. 이 모든 비극이 돈 때문이었다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 도훈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민수 씨 회사 비자금 계좌를 찾았어요. 30억이 5년 전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합시다. 증거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후퇴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수민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수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어물어 주소를 알아냈어요. 반지하라고 했지만 직접 보니 더 열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계단은 물에 젖어 미끄러웠죠. 녹슨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건조하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반지하의 습기 때문이겠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었어요. 5년 전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윤기나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맑았던 눈은 깊은 피로로 가득했죠. 저를 본 순간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풀린 듯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5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수민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15평도 안 되어 보이는 공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죠. 거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수민이 차를 내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30억, 내가 가져간 게 아니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5년 동안 쌓아왔던 증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시켰어요. 지석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만들겠다고. 제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오빠 명예를 더럽히겠다고 협박했어요. 수민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알아. 다 알았어. 민수가 돈을 빼돌린 것도 지석이를 죽인 것도. 수민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죽인 거예요. 정말로. 민수 씨가 오빠를 죽인 거예요. 알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도로에 기름을 뿌렸다고. 실수였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도둑 며느리 말을 누가 믿겠냐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민은 진실을 알면서도 5년 동안 혼자 삭혀야 했던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채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왔어요.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10살 남자아이의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예요. 수민이 아이에게 말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엄마를 지켜온 작은 보호자였던 거겠죠.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석이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이었어요. 이건 아빠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둔 거야. 이제 돌려줄게.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였어요. 수민이 통장을 받으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민우가 엄마를 안으며 같이 울었고 방에서 나온 예진이도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반지하 방이 5년간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민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아이들에게 먹이고 저에게도 한 잔 건넸어요. 민수 씨가 또 협박했어요. 말 안 하면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고. 신분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호적도 못 올리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민수는 자백했고 녹음도 했어. 기자도 증거를 모으고 있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수민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야. 너와 아이들은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지석이 이름으로. 수민이 다시 울었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으로 와.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넌 내 며느리고 얘들은 내 손주야. 수민이 망설였습니다. 5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10살 아이의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를 떠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요. 오후 3시 저는 카페에서 기자 도훈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5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30억이라는 거금이 현금으로 준비되는 것도 수민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요. 도훈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내부 장부, 계좌, 이체 내역,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가 담당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2019년 3월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30억을 날린 거예요. 회계감사가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고요. 지석이 죽은 날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감사 일주일 전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민수 씨가 그날 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40리터나 구입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리터라니.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였어요. 도훈이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어요. 사고 현장 근처 주유소 카메라입니다. 새벽 1시 30분 민수 씨 차량이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2시 15분에 지석 씨 차량이 지나갑니다. 화면 속에서 지석의 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짓말을 믿고 달려가는 중이었겠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증거를 무시했어요. 민수 씨 아버지가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수민 씨를 도둑으로 만드는 게 모두에게 편했던 거죠. 도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진실을 가렸던 거예요. 수민과 아이들이 5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수민의 증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지석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였죠. 형, 공장에 화재 신고 들어왔어. 중요 서류 있잖아. 빨리 와줘. 민수가 새벽 2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지석은 집을 나섰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도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 감식 보고서예요. 도로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어요. 어머니, 민우가 뭔가 기억난다고 해요. 아빠 사고 날 밤 일이요. 저는 도훈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수민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그날 밤 아빠 차 트렁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같았어요. 그리고 장갑이 있었는데
검은색이었고 젖어 있었어요. 10살 아이의 기억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민우는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삼촌이 와서 그 장갑을 가져갔어요. 엄마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증거를 인멸했던 겁니다. 도훈이 녹음기를 켜고 민우의 증언을 차분히 기록했어요. 이제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 집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도훈이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재벌 2세의 살인 은폐, 이건 특종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석의 방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어요. 사고 당시 경찰이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젖은 도로, 그리고 갑자기 미끄러지는 차체. 지석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핸들을 돌리는 소리, 그리고 충돌음.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럴 줄은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도훈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변호사 군단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녹음과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수민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지석과 수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들이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오히려 저와 수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언론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아버지의 압력이 작용한 것 같았죠. 도움마저 편집장의 압박으로 기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민과 아이들은 2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민수를 움직이게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교장 시절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할 때 썼던 방법이었죠. 가해자가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침이 되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야, 할머니다. 유산 정리를 하려는데 내가 와줄 수 있니? 지석이 목도 있고 너한테 줄 것도 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어요. 네, 어머니.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와. 수민이랑 아이들은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수민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도훈에게도 연락해서 숨어 있다가 신호를 하면 들어오라고 부탁했죠. 다음 날 민수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커피를 내온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석이 남긴 게 있어.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내가 동생이니까 일부는 내 몫이 될 수도 있지. 민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탐욕이 눈동자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형 몫을 내가 이어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민수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유산이라는 말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밤 정말 사고였니? 민수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시선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유산을 정리하려면 모든 걸 깨끗이 해야지. 내가 형한테 한 일 정확히 알고 싶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석의 회사 지분 증서처럼 보이는 서류였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종이였어요. 민수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형은 내가 조금 겁만 주려던 거였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자백했지만 녹음이 필요했어요. 법적 증거로 쓰려면 더 구체적이어야 했죠. 겁만 준다는 게 뭐였어? 도로에 기름을 좀 뿌렸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멈추면 그 틈에 서류를 없애려고 했어요.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돈 30억은 내가 빼돌린 거지. 네.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메우려고 했어요. 형이 알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민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민 누나가 나가는 걸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옥분 아줌마한테 거짓말하게 하고 누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이 계속 깜빡였어요. 이제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민이 들어왔어요.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뒤에는 민우와 예진이가 있었죠. 다 들었어요. 삼촌이 아빠를 죽였다는 거 다 들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이건 우리 아빠 돌려줘요. 삼촌이 죽였잖아요. 아빠 돌려달라고요. 10살 아이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진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민이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민우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제 경찰이 알면 되는 거죠. 삼촌이 감옥 가는 거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삼촌이 잘못했어. 그 순간 도훈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백 장면 다 찍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공개하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민수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내가 선택해. 스스로 자수하든지 우리가 고발하든지. 민수는 한참을 바닥만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저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지석을 형처럼 따르던 조카가 살인범으로 자수하러 가는 순간이었어요. 차 문을 열고 나선 민수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경찰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저와 수민 그리고 도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당직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를 제가 일으켰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곧 형사과장이 나왔고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자백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요. 형사과장이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계획적이었고 증거 인멸까지 했네요.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질문에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만 답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수민이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나 봐요. 조사가 끝나고 민수가 유치장으로 끌려갈 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형을 너무 사랑했는데 질투도 했어요. 형이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과 질투, 그 얇은 경계선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구나. 민수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봤어요. 내 아들도 조카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도훈이 공개한 영상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밀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민이 제 팔을 잡고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와 예진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 이름이 깨끗해지는 거죠.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는 도둑이 아니라 피해자로 기억될 거야.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날 밤 민수의 어머니인 작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우리 민수가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아들이 살인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석이만이 할 수 있겠죠. 작은 어머니가 흐느끼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돈과 욕심이 한 가족을 이렇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수는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록했습니다. 재벌 2세의 살인과 은폐, 억울한 며느리의 5년. 모든 것이 드라마처럼 보도되었죠. 하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지석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지석과 수민, 갓난아기였던 민우.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지만 사람을 죽였어. 사진 속 지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민수를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너를 위한 일이고 수민과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어. 그때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오늘 왔어요. 민수 씨가 보낸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민수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형, 미안해요로 시작하는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후회와 참회로 가득한 내용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수민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증오는 저를 더 망가뜨릴 테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증오와 복수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었어요.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날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민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만 결정하면 되었죠.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요청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는 이겼지만 마음은 부서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제 얼굴이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5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비록 대가는 컸지만 이제 수민과 아이들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이 떠난 그날도 비가 왔었죠. 하지만 오늘의 비는 달랐어요. 시선에는 새로 시작하게 하는 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가을, 저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민이 다시 교단에 선 날이었어요. 5년의 공백 끝에 복직한 그녀는 담임을 맡게 되었죠.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민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과 증거인멸, 횡령까지 모든 죄가 인정되었죠. 재판장에서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지만 저는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방과 후 민우와 예진이가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또래 친구들도 생겼죠. 민우는 반장이 되었고 예진이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희 그림 전시회에 초대하래요. 예진이가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그림 전시회였어요.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죠. 저는 초대장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장은 학교 미술실이었어요. 벽면 가득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진이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림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수민, 민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석이었죠. 아빠는 별이 됐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살 아이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림 속 지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는 표정이었죠. 수민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5년 동안의 오해와 증오를 넘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지석의 유골함 앞에 국화를 놓았어요. 민우가 아빠께 편지를 썼다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울지 않아요. 할머니도 웃어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10살 아이의 편지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성장의 흔적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수민이 지석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 이름도 깨끗해졌고요. 편히 쉬세요.
납골 땅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마치 지석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변호사가 될래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상처를 딛고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예진이도 거들었죠.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행복한 가족 그림을 그릴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의 사건을 계기로 기업 비리 수사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혹하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깨어졌지만 그 조각들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가족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지석이 저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지석아, 이제 내 가족은 지켜줬어. 내가 맡긴 숙제를 끝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 사건을 책으로 쓰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저는 수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목은 우리가 정하고 싶네요. 도훈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생각하셨나요? 진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는 문장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사람의 용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다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단풍잎들이 비에 젖어 더 붉게 빛났어요.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우산 쓰세요. 비 맞으면 안 돼요. 11살이 된 손자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지석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의 피와 정신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빗속을 걸었습니다. 한 우산 아래 4명이 다닥다닥 붙어서요. 비는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상처가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족.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